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더 배운 공무원고 교수 이진호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83번 문제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는 58쪽이 되겠습니다. 자, 58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김만중의 사신남정기가 되는데, 이 사신남정기는 숙종, 그 다음에 희빈장씨, 그리고 인현왕후, 실제 있었던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숙종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자,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그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숙종을 빗댄 인물이 바로 유알림이 되겠죠. 유알림. 그 다음에 인현왕후를 빗댄 인물이 바로 사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빈장씨를 빗대고 있는 것이 바로 교씨가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인물과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인물에 대한 대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립으로. 사씨는 말 그대로 착한 사람의 전형적인 인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씨는 나쁜 사람의 전형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처와 첩 간의 갈등을 지니고 있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거의 마지막 이제 절정에서 이제 결말로 이제 넘어가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유알림이 그 사씨와 이제 결혼을 해서 그 10년 정도 되는 사이에 이제 아이가 없다 보니까 사씨가 이제 교씨라는 사람을 직접 알아보고 직접 이렇게 이제 그 후실로 이렇게 맞아들이게 되는 거죠. 첩으로. 자, 그러다가 지금 교씨가 아이를 잉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아들 장주를 놓게 됩니다. 그 사이에 사씨도 역시 마찬가지 공교롭게도 임신을 해서 아들 이나를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첩적 간의 갈등이 극대화되게 되는데, 물론 교씨가 이제 나쁜 인물이 되겠죠. 온갖 음해, 온갖 거짓말을 통해서 사씨를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유알림은 사씨를 유배 보내게 되는 거죠. 즉 교씨의 아들 장주가 있는데, 이 장주를 어머니인 교씨가 죽여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소설 내용이지만 자식을 죽이는 좀 굉장히 좀 무서운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유알림이 이 사실을 알고 사실을 유배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교씨에게는 동청이라는 이제 다른 남자가 있었었는데, 이 남자가 궁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짓 정보를 흘리게 되면서 임금의 어명을 받고 유알림도 역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 자, 그러면서 지금 유알림과 관련된 모든 재산은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교씨에게로 다 넘어가게 되는 거죠. 동청과. 자, 그러다가 이제 모든 사실에 대한 진입 파악을 이제 임금이 하고 나서 교씨와 동청은 쫓겨나게 되고, 유알림은 다시 관직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복귀. 자, 그러면서 동시에 사씨도 역시 유알림이 불러서 다시 처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처음에 처였다가 다시 처가 바뀌게 되고 다시 이제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에 아들 이나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런 이나를 이제 마지막에 찾게 되면서 교씨라는 인물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나쁜 사람을 이제 죽임으로써 전형적인 권선징악의 주제를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83번 문제를 보면은 봉건사회에서 남존여비 그리고 유교적인 전통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남존여비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와 첩 사이에 이 사이의 갈등을 주제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84번은 이 글의 배경을 국내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어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숙종이 되겠죠. 숙종. 여기는 인현왕후가 되겠습니다. 인현왕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말 그대로 주제에 담겨 있는 이면적인 주제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중국을 배경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5번 문제로 가면은 이 글에서 비판하고자 했던 당시 사회상은 1번 사대부가의 축첩제도, 1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86번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이나는 아기였을 때 버려졌는데 다시 재회를 하면서
소자 얼굴을 못 알아봅니까? 라고 하면서 인하가 모든 것을 마치 알고 있다라는 듯이 사건 전개에 필연성을 부여하고 있는 내용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죠. 아기 여겼을 때 버림받은 인하가 어떻게 어머니의 얼굴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는 87번과 89번에 나오고 있는 서동지전이라는 작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남존 여비에 대한 비판이 분명히 맞습니다. 계집 다람쥐와 남편 다람쥐가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낯설게 하기가 되겠죠. 낯설게 하기. 조금 진짜 제목 그대로 여러분들 좀 낯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람쥐가 있습니다. 다람쥐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수구에 있는 보통 생쥐라고 부르게 되겠죠. 요게 있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분명히 얘를 긍정으로 두고 얘를 부정으로 둘 건데, 현실에서 생각해 보시오. 등산을 가다가 또는 산에 가다가 다람쥐 있으면 사진 찍지 않습니까? 아, 귀엽다라고 하면서. 생쥐 보고 길에 지나가다가 생쥐 하수도에서 튀어나오면 어떻습니까? 그거 보려고 하면은 무섭죠. 징그럽습니다.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다릅니다. 이 작품은 다람쥐가 부정으로 나오고 서대주라는 생쥐가 긍정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낯설게 하기라는 하나의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부정적인 인물이 이제 남편 다람쥐가 나오고 있는데, 남편 다람쥐는 아주 봉건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부정적인 인물로 나오고 있으면서 누구를 무시하느냐? 아내를 그냥 완전 장난 아니게 무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다람쥐가 아내 다람쥐를 이제 무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면서 막 쉽게 그냥 막 내뱉어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서대주라는 긍정적인 인물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남편은 이 생쥐에게 가서 예전에 이제 양식도 빌리고 서대주 빌려주고 했는데 그 다음에도 이제 가는 거죠. 자꾸 오니까 서대주가 이제 당연히 싫어할 수 없는 거죠.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이해갈 겁니다. 거기. 자, 우리가 이제 주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계집 다람쥐와 남편 다람쥐의 지금 대화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남군의 말이 여기 보면 이제 상당히 좀 적극적인 여인상이지 않습니까? 남편의 말이 틀렸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물이 세상에 남의 신의를 으뜸으로 삼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이 남편 다람쥐가 이 서대주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말 그대로 이게 지금 우화이기 때문에 동물을 통해서 우의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지금 얘한테 이런 행위를 해서는 분명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내도 분명히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는데 남편은 그냥 아나무인으로 서대주가 이번에 자식에게 양식을 안 줬다라고 해서 그냥 이 사람을 관아에 고발을 해서 지금으로 치면 법정 싸움을 펼치는 겁니다. 법정 싸움. 사실 서대주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계집 다람쥐가, 아내 다람쥐가 남편 다람쥐에게 그거를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남편 다람쥐가 이제 화를 내고 있는 말 그대로 이상한 인물입니다. 진짜 정신 나간 인물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 그래서 87번 내용으로 가게 되면은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송사 소설이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법정, 송사가 되겠습니다. 송사. 자, 그 다음에 경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역시 세태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지 남존 여비의 사상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 다람쥐는 계집, 이 아내 다람쥐에게 남성 우월적인 입장에서 전형적인 남존 여비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서 이거를 비판하고 있는 게 이 작품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88번은 말 그대로 지금 남편 다람쥐가 빌려줄 때는 좀 잘 얘기하고 하다가 한 번 이제 안 빌려줘 버리게 되니까 아나무인격으로 지금 이런 형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9번에 지금 기억에 나오고 있는 남편 다람쥐의 말하기에서는 논리적인 오류가 말 그대로 지금 서로 하고 있는 대화의 쟁점에서 벗어난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거기.
자,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것은 춘향전이 되겠습니다. 춘향전. 춘향전이 가지고 있는 작품의 성격은 당연히 90번은 염정소설이 되겠죠. 이몽룡과 춘향이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91번을 보면은 당연히 이제 판소리의 특징으로 이제 알맞은 것은이라고 되고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판소리는 풍자와 해악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풍자 같은 경우에는 쓴 웃음, 현실을 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쓴 웃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지만은, 여러분들 해악이라는 성격을 보게 되면 해악, 얘는 건강한 웃음이거든요.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는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해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그 안에서 슬픈 상황도 우스꽝 상황을 만듦으로써 인물을 뭐 희화화시킨다라든지, 그런 건강한 웃음을 만들어서 삶에 대한 고뇌, 그 다음에 슬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결국 해소하는 그런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번. 자, 그 다음에 92번 이근의 서술 방식과 거리가 먼 것은 서술자는 인물에 대해서 객관적이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93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뭐 춘향 엄마의 뭐 목권 확립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녀 사이의 사랑, 춘향과 이몽룡에 대한 사랑이 중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작품은 박지원의 허생전이 되겠습니다. 박지원의 허생전. 자, 이 박지원의 허생전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발단 부분을 보면은 허생이 있고 그 다음에 허생의 처가 있죠. 허생의 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앞부분에서는 오히려 허생의 처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으면서 작가의 주제의식이 이쪽에 다 담겨 있습니다. 서로 대립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 그대로 초반부의 허생이라는 것은 대놓고 뭘 상징하느냐, 무능력한 양반이 되겠습니다. 무능력. 그래서 이제 처가 뭐 바느질하면서 먹고 사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도둑질이라도 못하냐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애당초 10년 동안 그릴 길을 기약했는데 이제 7년 이것만 이러면서 막 개소리를 하면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가자마자 허생이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변씨를 만나게 되는 거죠. 변씨. 변씨는 이 마을에서 가장 부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자. 뭐 나쁜 인물 아닙니다. 긍정입니다. 자, 근데 이때부터 이제 허생이 긍정적인 인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긍정적인 인물. 말 그대로 첫 번째는 작가의 중심 생각이 발단 부분에서 처에 들어가고 있다라면은 변씨를 만나는 이 전개에서부터는 다시 허생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허생. 자, 그렇게 이제 다시 가면서 만냥을 빌리러 가는 거죠. 허생이 변씨에게 만냥을 빌리러 갑니다. 만냥을 빌리러 갔는데 그냥 만냥 달라고 합니다. 그냥 만냥 달라고 빌리러 왔다고. 변씨도 이때 좀 대범한 모습을 보이죠. 그냥 만냥 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씨 주변의 가족들이 아니 저 사람 도대체 알고 있는 사람이냐, 도대체 어디서 봤던 그 만냥을 그냥 아무것도 안 물어주고 안 보고 빌려주느냐. 변씨가 무릇 사람은 돈을 빌리러 올 때 고개도 숙이고 뭐 여러 것들 말이 많은데 저 사람은 그런 말도 없이 그냥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게 빛나 있는 사람이로되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만냥을 바로 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제사에 쓸 음식이라든지 뭐 여러 과일과 관련해서 모조리 싹쓸이해서 독점을 하게 되는 거죠. 독점을 하면서 다시 과일을 10배의 가격으로 팔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제주도로 가서 이제 말총, 이와 관련된 그 또 역시 경제 구조를 통해서 독점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허생은 많은 금전적인 이익을 남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빈섬이라는 하나의 자신의 이상 세계를 시험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그 이상은 쉽게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거기에는 군도가 나옵니다. 이때 군도는 말 그대로 도둑놈들이 되겠죠. 도적들. 이런 도적들이 그때 당시에 많았다라는 것은 나라 자체에 혼란이 많았다, 뭐 그런 형식으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가지고 군도들을 데리고 이 빈섬 안에 그 안에 이제 다 넣어두면서 뭐 나라 안이 평안해졌다, 뭐 허생의 뭐 인물됨을 보여주고 있는 뭐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재에 보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변산 수천의 군도, 이 군도들이 되는 것이겠죠. 군도들.
자, 내용을 보면은 9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4번 선지를 보면은 실학과 성리학을 모두 부정한다. 아닙니다. 박지원은 실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고, 이 글에 나타나고 있는 허생의 생각이나 태도와 거리가 먼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신의 성공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허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면은 자신의 생활 만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전혀. 예를 들어서 변 씨에게도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중 돈 모두 주고, 물론 그 전에 바다에다가 돈은 많은 돈을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10만 냥 정도 변 씨에게, 이거는 뭐 이자를 쳐서 이제 갚을 돈이다라고 해서 자신은 한 푼도 가지지 않고 변 씨에게 다 줘버립니다. 현실에 대한 어떤 성공을 만족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96번은 당연히 3번 섬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97번은 불가능이 되겠죠. 불가능. 있을 수 없는 과장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박지원의 호질이라는 작품이 되는데, 자, 이 작품을 보면은 북곽 선생이라는 유학자가 나옵니다. 하지만 낮과 밤에 행동하는 게 아주 다른 인물이 되겠죠. 양반의 뭘 뜻하느냐? 위선이 됩니다. 위선. 겉과 속이 다르니까 표리부동. 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표리부동. 자, 그래서 이제 작가가 풍자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동리자라는 여성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여성도 역시 연려문이라는 그런 이제 수절, 지조절개에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라고 하지만은 아들 5명이 있는데 이 아들 5명의 모두 성이 다르죠. 성씨가 다 다르게 되겠습니다. 다. 이 말은 그 지조절개를 지키는 여인이 아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억 부분을 보면은 동리자가 수절을 잘하는 부인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은 스라의 5 아들이 저마다 성을 달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글의 주제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호랑이. 호랑이가 이제 나와서 이제 광리자고를 그 북각 선생을 이런 북각 선생을 풍자 비판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99번은 1번 표리부동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억과 유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반어법이 되겠습니다. 반어법을 찾으면은 당연히 춘향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01번은 대상을 풍자하기 위해서 북각 선생에 대해서 우스꽝스럽게 희화화시키고 있다라는 거, 그것들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크게 고전 운문과 고전 산문까지 이제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다음 강좌에서는 현대문학 파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전 운문, 고전 시각까지 공부하시면서 꼭 다시 한번 또 복습, 이렇게 좀 정리, 오답 같은 거 꼭 반드시 정리를 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고생하셨습니다.